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루 만에 하락하며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중국 금융 여건에 대한 우려와 세계 최대 중장비업체인 캐터필러 실적 악화가 차익 매물을 야기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35% 하락한 15,413.39로 장을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57%, 0.47%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는 유럽중앙은행이 다음 달부터 130개 유로존 은행들을 상대로 재정 건전성 평가인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려 함에 따라 이를 관망하면서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전날보다 0.35% 떨어진 6,672.3으로 장을 마쳤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0.29%, 0.76% 내렸습니다. 미국 중장비업체 캐터필러가 3분기에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23일 캐터필러는 3분기 순이익이 9억 4,6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7억 달러를 기록했던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사전 전망치 주당 1달러 66센트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 역시 134억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8% 줄었습니다. 캐터필러의 3분기 실적 부진은 광공업 부문 장비 수요가 악화된 탓으로 풀이됩니다. 더구 오버헬만 캐터필러 최고 경영자는 광공업 부문 주문이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는 확신이 있다며 하지만 이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다음 달부터 유로존 130개 은행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CB는 23일 유로존 은행들의 재무적인 건전성과 민간 부문에 대한 신용 회복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1월까지 1년간의 일정으로 이 같은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이번 테스트는 유로존과 유로존 경제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민간 부문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유로존 은행 시스템상 85%에 이르는 주요 은행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이번 테스트는 은행별 상황에 맞춰 각국 금융감독당국과 함께 진행되며 외부 컨설팅 업체들의 지원도 받게 됩니다. 미 연방주택금융청이 23일 8월 미국 전국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비로는 8.5% 상승입니다. 하지만 이 지수는 직전월의 상승폭인 0.8% 상승에 비해 둔화돼 미 주택시장 회복세가 다소 느려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7월 주택가격 지수는 당초 발표했던 1.0% 상승에서 0.8% 상승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주택가격은 19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미 연방주택금융청 주택가격지수는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으로부터 주택대출을 받은 주택만을 대상으로 산정됩니다. 유로존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완만한 소비 증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3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10월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 예비치가 마이너스 14.5로 지난달에 마이너스 14.9에서 개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마이너스 14.4였습니다. 이로써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는 2011년 7월 이후 2달 연속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중국의 금융당국이 통화 긴축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중국 자금시장에 다시 한번 신용 경색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자금 경색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일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1% 가까이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이러한 여파는 앞서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에도 타격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금융 여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세계 최대 중장비업체인 캐터필러가 부진한 실적을 나타냄에 따라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가 0.35% 정도 내렸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최고가 행진을 잠시 멈춰두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앞서 유럽 증시도 다음 달부터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실시될 것이다라는 소식 속에서 은행권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 속의 하락으로 마무리됐었는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면서 오늘장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자금줄을 재면서 지난 6월 신용경색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순서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중국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요. 발표됐던 실적도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적은 이제 캐터필러가 좀 좋지가 못했네요. 네.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자금 경색 우려 이런 부분이 오늘 뉴욕 증시의 뒷심을 좀 발휘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다우지수는 0.35%가 내린 15,413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0.57%가 하락했습니다. 3,907포인트. S&P 500 지수는 0.47%가 내린 1,746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시장 마감 전에 실적을 발표했던 보잉은 실적이 좋았습니다. 3분기 매출이 221억 달러, 실제로 보면 예상치는 217억 달러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매출이 10% 늘었고 일회성 비용을 차감한 조정 주당 순이익은 1달러 80센트로 시장 예상치 1달러 51센트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주가도 5.34% 오른 129달러 2센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다만 캐터필러는 매출이나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부진한 그림자를 좀 드리웠습니다. 캐터필러 CEO가 미국의 현지 채널에서 출연해서 자신의 영업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까지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마이닝 업계, 광산 업계의 수요가 크게 줄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BHP, 빌리턴이나 리오틴토 등 이런 광산 업계가 부진세를 가져가면서 건설 중장비의 대표 주작격인 캐터필러의 매출이 많이 올라오지 못한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캐터필러 주가는 6.07%가 하락한 오늘 83달러 76센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지표는 예상보다는 다소 조금 부진했습니다. 8월 연방주택금융청이 발표하는 주택가격지수가 8월 수치가 0.3% 올랐는데요. 7월 0.8% 오른 것보다는 다소 그 상승폭이 좀 떨어졌고요. 8월 수치이기 때문에 9월이나 10월 수치를 조금 더 봐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좀 짙었습니다. 유럽은 ECB, 유럽중앙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다음 달부터 이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 은행과 금융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좀 많이 나왔고요. 영국의 FTSE 지수가 0.32% 내렸고 독일의 닥스 지수도 0.31%가 내렸습니다. 프랑스의 캬크 지수는 0.81%가 내렸습니다. 이탈리아는 2.38%가 하락하는 등 이른바 재정 위기 국가의 은행주의 움직임이 낙폭이 좀 컸다는 점 특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간밤 마감됐었던 유럽 증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지난 17일부터 중국의 인민은행이 유동성 공급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역환매 조건부 채권의 발행을 중단했는데 이 때문에 단기금리가 3개월간 최대폭으로 상승하면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걸 고른 것은 아시아 증시의 이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유동성을 좀 조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 여러 갈래의 전문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림자 금융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최근 중국의 주요 5대 은행이
대손 상각 충당금을 많이 쌓은 것, 이런 부분도 현재 지적이 되고 있지만 모두 핵심을 현재 지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역시 9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3.1%까지 올랐고 9월에 발표됐던 현재 중국의 주요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이 그 가장 큰 배경이라고 보겠는데요. 9월의 신규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70개 전국 주요 도시 중에 66개가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선전이나 이 광저우시는 전년 동월 대비 주택 가격이 20% 이상 상승하는 등 이런 고공행진이 나타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인민은행이 이런 주택 버블을 잡을 수밖에 없는 유동성 조이기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계절적 요인, 추수감사절 이런 수요 때문에 9월 물가지수가 좀 오른 부분, 인민은행은 선언적으로 인플레 파이터, 이 물가 관리에 아주 역점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연준이 최근에 이 셧다운 여파로 인해서 연준의 양적 완화 기조가 지속될 것이다 라면서 이런 부분이 위안화 강세 기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택에 투기적인 한머니가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좀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겠는데요. 어제 7일물 RP 금리가 장중 4.4%, 100bp 정도 1% 크게 변동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마감은 4%로 마감이 됐는데요. 은행 간 금리가 다소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호주나 인도, 한국 증시, 일본 증시 이런 쪽에 좀 내용들이 오늘도 잘 선전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긴축 움직임이 결국 주변국 아시아국에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슈 중요하게 다뤄보겠다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중국이 돈줄을 재기 시작하면 관련 연관 증시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여파가 예상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좀 거론을 해드렸는데요. 역시 이제 호주는 중국과의 원자재 교육 규모가 크고 우리는 이제 반제품 수출 규모가 좀 큽니다. 또한 일본은 중국이 큰 수출 시장이라는 이런 매력이 좀 있고요. 다만 이 연준이 양적 완화 유지 기조가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어제 이제 아시아 증시의 동향을 보면 호주나 인도, 한국, 일본 증시는 많이 내렸지만 재정이 좀 좋지 않은 국가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증시 이른바 아시안 국가 중에서 주로 후발 이머징 마켓의 주가들은 지수들은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머징 국가들이 양적 완화 유지를 통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국가들은 중국의 이런 부분에서 그 영향력을 조금 반감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3분기 GDP가 7.5로 중국이 발표가 됐고 4분기도 7.5 이상을 내놓을 수 있을 자신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의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조이는 경기가 조금 부진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위안화는 강세 기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2.4% 올해 절상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국에 대한 한번이 유입 이런 가능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수입 물가 불안을 차단하고자 하는 인민은행의 선제적인 구조조정 여파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자금 경색 우려, 그에 따른 주변국 아시아 증시의 여파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편 유럽 중앙은행이 다음 달부터 유로존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것이다. 그 골자를 발표했는데 시장의 반응 벌써부터 민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 반응이 민감한 것은 이 미국에서 그 연준이 실시하는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을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잘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보겠는데요. 이번 달 15일이었죠. 14일과 15일 EU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고 ECB 유럽 중앙은행의 은행 감독권과 현재 부실방안 부실은행의 단일 은행 정리 체제 이런 부분에 약간의 진통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권한을 가져가는 수순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주요 미국의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경우에 금융시장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본다고 한다면 이 내달 1일부터 ECB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것은 유로존과 EU권의 부실 은행들을 속아내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부실 은행들은 자본 확충 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환불을 도려내는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유로존은 아직까지도 경기 회복세 이런 부분이 미진하고 은행의 채권단과 주주 뿐만 아니라 일반 고액 예금자들도 은행이 부실할 경우 이를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이런 부분이 예론 데이슨 블룸 EU 상임의장을 통해서 그동안 사이프러스의 부실 은행 구조조정 이런 부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권의 이런 부분이 주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이런 내용을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한 주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을 알아보면서 수급 특징 종목까지 추천해드리는 순서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와이즈 인베스트의 심규환 대표님과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최장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유지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의 매물도 만만치 않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는 또 중국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코스피가 1%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네,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지난 한 주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밖에 SK 하이닉스라든가 현대제철, KB금융, KT 쪽으로 매수세. 반면에 네이버, NH엔터테인먼트, 삼성 엔지니어링, 신한지주, 삼성화재 쪽으로는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신한지주, 만두, 금호석유, 대한항공, OCI 쪽으로 매수. 반면에 삼성전자와 기아차, SK 하이닉스, 한국전력, KT에 대한 매도세 보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종목에 있어서 차이점이 확실하게 구별되었던 그런 한 주였고, 외국인에 대한 현대제철에 대한 러브콜이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하이스코 부분 합병과 관련된 부분,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외형적인 성장도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을 이끌고 있고, KT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 시각 엇갈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신업종 내에 있어서도 LTE 관련된 점유율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경쟁력 부분이 약간은 지금 뒤로 밀려나고 있고, 또 그룹 차원의 있어서도 리스크가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약간 수급적인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종목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쪽으로는 매도세,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호석유 쪽으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 쪽으로는 확실히 물량을 내놓는 모습이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 어느 정도 턴 어라운드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힘이 실리면서 좀 매수세 보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약간의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고 있다.
있다는 거, 역시나 업종에 있어서 수익 개선폭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이 바로 금융업종이기 때문에 금융 지주회사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인 수급 개선세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 따른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실적 쇼크 종목들은 좀 파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기관은 턴어라운드에 기대감을 보이면서 매수하는 모습 보였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이버를 가장 많이 파는데요. 외국인들의 네이버를 가장 많이 샀다가 또 네이버를 NHN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또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이버 좀 주가 조정이 깊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다 올랐다고 봐야 될까요? 네, 우선 네이버는 사실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단기 이슈로 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징금과 관련된 다시 한번 규제 리스크가 좀 부각되기 때문에 주가 하락세 나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실적 대비해서 그리고 앞으로 실적 개선폭에 대해서 상당히 무궁무진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1%대 5%대 급락 흐름은 추세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저점 매수 활용 기회,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기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의 주가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네이버도 계속적인 신고가 경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점 시마다 그리고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 다시 이어갈 수 있겠다. 조정 시에 매수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래소 쪽부터 확인해 봤고요. 이번엔 코스닥 시장 외국인 기관의 수급 동향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KG 이니시스 그리고 파라다이스, CJ 오쇼핑, 서울 반도체, 원익 IPS 종목 쪽으로 매수세, 반면에 파트론이라든가 CJN 다음 파숙닷컴, YG 엔터테인먼트는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미코젠, SN, 동성 화인텍, 그리고 위메이드, 성호전자, 매수세, CJ ENM 쪽으로는 반면에 매도, CJ 오쇼핑 매도, 모드투어, 파라다이스, 솔브레인 쪽으로 매도세 보였는데 결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의 주도 섹터, 주도 테마로 다시 한번 재부각되고 있다는 거,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2014년도 소비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유통이라든가 결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관심을 재차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외국인 수급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파라다이스 중심으로 해서 추세가 상당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 레저세 도입이라든가 이런 악재 리스크도 최근에 있었지만은 그러한 투자 심리는 완연하게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보다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를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SM은 어느 정도 좀 사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놀자주 중심으로 좀 매도세 보였습니다. CJ ENM이라든가 모드투어, 파라다이스 같은 이 놀자주 중심으로 해서 약간은 매도세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공연 수익 확대했다는 기대감으로 기관 러브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놀자주 관련된 종목 쪽으로도 옥석 가리기 필요하겠고, 반도체 장비 관련된 업종군들, 최근에 IT 관련된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몇몇 종목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위기에 약간 동조하시면서 IT 부품 내에 있어서도 이 반도체 장비 섹터가 상당히 강하다고 있다라는 거 한 번쯤 체크를 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개인은 거래소 쪽에서, 코스닥 시장 쪽에서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볼까요? 네, 개인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한국전력에 대한 매수, 그리고 기아차, 네이버,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중공업 쪽으로 역시나 매수세 들어오는 모습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CJ ENM, SK 브로드밴드, 모드투어, 파트너, YG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어닝 쇼크가 나왔던 종목 쪽으로 지금이 저점이 아닌가라는 기대감 속에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확대되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네이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적으로 개인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매매 패턴에 있어서 상당히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고, 조선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개인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 회복 사이클에 대해서 지금 시점 저점 대비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고점 대비해서 최고가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낙폭을 보이고 있는 조선업종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의 순매수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이번 한 주 좋은 종목 쪽으로, 그리고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 쪽으로 매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기관, 개인의 동향 모두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기현 대표님이 보시는 수급 특징주, 관심 종목 듣고 싶은데요. 네, 우선은 OCI 쪽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제장 네. 급락 흐름 보였습니다. 한 5% 넘는 급락 흐름 보였는데 이 종목에 대한 급락세가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시장이 하락 흐름 보이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 쪽으로 단기 차익 매물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20만 원대에 대한 지지 라인만 형성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장 종가 부분인 20만 원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21만 5천 원대까지 다시 한번 상승 랠리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중 어제장 신고가가 21만 8,500원이었습니다. 네. 따라서 21만 5천 원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감은 분명히 없는 상황이고 손절가에 대해서는 19만 3천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추세의 상승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장중에 약간은 20만 원대 밑으로 하회할 수 있겠지만은 추세는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업종이라든가 종목군들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OCI 당분간은 대사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 어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 조정 모습이 나타나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제 장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한 20만 원 정도 매수 가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21만 5천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 목표 가격도 이 부분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수익 거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기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의 이상로입니다. 어제 건설주 중에 대림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죠. 그만큼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해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상당 부분 나타나는 게 요즘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대림산업은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5%대의 급락세가 연출이 되기도 했고요. 과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실적이 이만큼 떨어질 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과민하게 반응했던 부분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마의 10만원 고지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유지를 했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10만 5천원까지 종가가 형성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과연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과연 여기에서 지켜주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제는 시세는 끝났다.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4분기까지도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10만원짜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차트를 보면서 좀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한번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10만원짜리를 한번 놓고 보시면 10만원을 넘었던 부분이 2012년 또 2012년 5월달부터 진행을 하다가 10만원을 넘지 못하는 모습이 꾸준히 발견되었죠. 그래서 뭐 이틀 동안에 10만원을 한번 넘은 적이 있었는데 9월달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마에 10만원은 상당히 어려운 구조였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10만원을 넘자마자 9월 23일날 음봉이 크게 형성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는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 현재 다시 한 번 더 10만원 문턱까지
차올랐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7.3%의 하락 마감을 했던 상태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전망했던 시장의 컨센서스와 그리고 대림산업이 직접 내놓았던 실적은 괴리율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장이 전망을 했던 어느 정도 시장의 컨센서스는 2조 6천억 매출을 기록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은 1,304억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잡았던 반면에 실질적으로는 2조 4천억의 매출을 기록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은 1,235억 원을 기록을 했다는 거죠. 영업이익에서는 거의 10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모습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2천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괴리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9%의 괴리율이 발생을 했고요. 그런 하락폭 자체를 주도했던 게 이런 시장의 컨센서스와의 괴리율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3분기 중요한 부분이 이거겠죠. 3분기 이렇게 안 좋은 실적 자체를 4분기에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더욱더 안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아니면 4분기에는 드라마틱한 재역전승에 성공할까? 그 차이겠죠. 일단 현재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재 모습만을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은 자회사의 사모의 경영 정상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자회사에 관련해서 자회사가 뭐 썩은 사과였다면 그 사과 자체를 지금은 잘라내는 그리고 버리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개 더 말씀을 드리면 원가율이 2분기 대비해서 1.8%포인트 다시 한 번 더 개선되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 건설 시장이 생각보다는 크게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화면을 봤을 때 주요 매출처 자체는 대림산업도 마찬가지로 글로벌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해외 모멘텀을 봤을 때 1분기에는 316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2분기에는 1조 4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1조 6천억 원까지 좀 더 상승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4분기에는 이런 기조를 좀 더 이어가는 와중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국내에서도 안정된 자리매김을 할지 그 여부가 주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겠고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주가는 더 이상 빠지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오늘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주가의 추이 한번 같이 볼게요. 한번 보시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10만원대겠죠. 그래서 99,000원 그 가격대를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다음 지지 과정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하단 같은 경우에는 95,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10만원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가격대가 한번 무너진다면 그때는 하단에 95,000원까지는 쉽게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연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더라도 지금은 이 상단에 있던 이런 패턴 자체를 좀 더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지금 올라올 때를 한번 보시면요. 3차적으로 올라왔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쌍바닥권이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파동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파동을 지났죠. 그래서 세 번째 파동이었고 이런 모습은 다시 여기에서 10만원대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N자형 파동으로 다시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분명히 악재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 너무 연연할 때보다는 대림산업 그리고 건설업황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연말까지만 들고 간다면 충분히 이런 10만원짜리가 마의 10만원짜리가 아니고 좀 더 지지가 그리고 장밋빛이 시작되는 그런 10만원짜리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3시 3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색다른 시각으로 글로벌 이슈의 숨은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지금 바로 시작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부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 이어 중국에서도 대도시 집값이 한 해 동안 20% 이상 급등하며 세계적인 자산 버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가 채 확실하게 살아나기도 전인데 이 부동산 버블이 곳곳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국제적으로 미니 버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우려가 높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이제 2008년도, 9년도에 네. 터지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시장을 압박했고, 그것이 이제 시장을 급락 원인이 되기 시작해서 금리는 마이너스까지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리만 브러스가 터지면서 양적 완화가 시작됐죠. 결국 금융위기에는 이제 그 버블에 의해서 부동산 버블이 시장을 만들었다. 지금 현재 시장을 망쳤다가 또 다시 시장이 살아나니까 버블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08년도, 9년도와 지금의 버블은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도, 9년도에는 주택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누구나 집을 사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고요. 2008년도, 9년도 지나면서 지금 2013년도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지금은 프라임, 오히려 그 신용을 높은 사람들만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된 상황이고, 그때와 지금의 어떤 그 퀄리티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버블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보면 대도시 주변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거지, 전체적인 버블이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 실러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버블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버블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수혜를 입으면서 누구나 거기에 환상에 빠질 때 그걸 버블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지금 보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 2008년도, 9년도보다도 아예 대도시 집값이 그때만큼은 오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바닥 대비로 많이 올랐다라는 것 뿐이지, 네. 거기까지는 못 갔기 때문에 너무 우려를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집값의 상승이 대도시 주변으로 국지적인 버블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바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른 것이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버블 양상은 아니다. 좀 시각이 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1라운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라운드 2, 레디, 고! 모건 스탠리 전 외환부문 대표였던 스티븐 젠이 미국 연준이 실제로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하는 내년에 이머징 통화가 더 큰 하락세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사실 지난 최근에 양적 완화 축소에 미국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우려만으로도 인도, 인도네시아 이렇게 신흥국 아시아 시장이 좀 타격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그 저금리의 자금이 네. 사실은 그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데 많이 들어갔죠. 브라질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돈으로 그 경기를 살리고 있는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한다니까 그 돈을 다시 갚기 위해서 시장을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약세로 아주 강하게 치워서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그 벤 버너키 의장이 한번 언급하면서 테이퍼를 한다라고 보다는 이제 할 때가 돼간다라는 건 어떤 그런 뉘앙스여 정도였죠.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실은 그 통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티븐 젠이라는 그 사람도 역시 내년에 테이퍼링이 진짜로 진행된다면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테이퍼링이 내년에 정말 진행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물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내년 4월 정도, 올해는 아니고 하더라도 내년 4월 정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레델런이 된 상황에서 양적 완화 축소가 쉬울 것이냐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 테이퍼링이 진행된다면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걱정되는 건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직 강세로 가는 과정 속에서 1차, 2차, 3차 양적 완화 때 그 당기성 투기 자금이 별로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당기성 투기 자금이 지금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번에 그 테이퍼링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부 하게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년일지 조금 더 후일지는 모르겠지만 테이퍼링 때는 틀림없이 돈이 빠져나가면서 문제가 어느 정도는 일어날 것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테이퍼링이 시작되든지 언제든 테이퍼링이 일단 시작되고 나면 그때는 원달러 환율에도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Round 3. Ready, go!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로 떨어지면서 9개월 만에 최저치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원달러 환율 동향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화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 저점 수준까지 육박하는 상황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1,05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9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던데요. 어저께 5원 정도 빠졌죠. 네. 일반적으로 환율하고 주가는 반대로 간다라고 해서 사실 어제 주가가 한 20포인트 빠졌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야 정상이죠. 근데 환율이 내려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밀려들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달러는 결국 주식시장으로 몰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외환 달러에서 환전이 돼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채권과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들어오는 돈은 채권 시장이 아닌 주식 시장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면서 환율도 하락했다는 것은 외국인들은 돈을 환전해서 들고 있는 상황이 되다라는 얘기죠. 결국 주가를 끌어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매매하는 모습을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로 한 1,600개 정도 매도를 해서 주가를 밀어냈는데 마지막에 장 끝내고 57분부터는 오히려 선물을 다 환매하고 플러스 1,200개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얘기는 어저께는 일시적인 하락을 유도하는 정도였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환율 차트의 모습을 보면 제가 지금 월봉 차트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이 월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 예전에 그 2011년도 저점이 1,049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 올 초에 이 저가가 1,055원이었죠. 요걸 추세선을 긋게 되면은 사실은 그 1,058원에서 9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55.80으로 끝났기 때문에 일단 추세선은 깨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락 추세대를 그려봐야 하는데 추세대를 그려보면 이런 파동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주봉에서 보면은 이 양은 중축에서 저점이 나와야 된다. 그렇다면 시간이 상당히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되돌림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봉에서 보면 이제 파동적인 부분인데 요 지점에서 이제 한번 파동이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예. 들어왔고 다시 이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한번 파동이 들어왔죠.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내려오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 한 56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요 파동만큼을 다시 파동을 줬죠. 하락 파동을 줬습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1파 하락, 그 다음에 다시 횡보, 다시 3파 하락, 그 다음에 횡보,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락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락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1파의 하락은 보통 그 3파는 약간 1파보다 긴 편이거나 같거나, 그 다음에 이제 5파 같은 경우는 1파보다 적거나 같거나, 그렇다면 약 56원 정도 빠진다고 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하락치는 1,019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19원 정도까지는 밀릴 소지를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얘기는 결국 주시장의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 지금까지 흐름을 살펴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특히 주식시장에 달러가 상당한 양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 주가를 크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제 1,019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전망해 주셨는데요.
어제는 일시적인 하락을 유도하는 정도였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한 코스피가 1% 정도로 조정을 받았었는데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아주 반가운 조정의 기회인 건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아마 여기서 한 며칠 전부터 아마 조정 가능성에 대한 네. 부분을 계속 언급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격이 없었거든요. 물론 월봉이나 주봉에는 많이 갑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일봉에서 이격이 없을 때는 이격을 열어주면서 가는 경향이 많죠. 그러면서 갭 두 개가 있다. 이 갭을 꼭 메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갭이 얼마에 있냐면요. 2010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갭이 얼마에 있냐면 2026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026을 메우든가 2010을 메울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럼 지수로 따지면 25포인트, 맥스로 빠지신 거 25포인트, 짧게는 한 7포인트 정도 빠지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시중에서는 8조 정도 보는데 제가 8조가 넘습니다. 아마 시가총액의 한 지분의 41%까지 끌어올린다고 보면 거의 한 8% 정도를 더 사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어마어마한 돈. 결국 아까 제가 처음에 그 환율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테이퍼링이 진행되면 이 돈 들어온 거, 투기성 자금 들어온 게 나가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지금은 들어오는 돈이 주가를 얼마나 끌어올릴 걸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온 조정은 일시적인 조정이고 결국은 에너지를 축적하고 외국인들의 저가의 물량을 잡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며칠 전부터 강조를 해주셨죠. 이 정도 자리에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갭을 메워가는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었는데요. 한 2010 정도 그리고 2026 정도 갭을 메우는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에너지를 응축해가고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석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